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여야 잠룡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긴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설 명절하면 이제 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가장 주된 밥상머리 민심이었는데 올 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설 민심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얘기 듣겠습니다. 네네, 설 민심, 우리가 추석 민심, 이렇게 명절 민심을 우리가 일종의 사회적 네트워크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헤어졌던 친지나 이런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장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얘기하는데 그 주장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일종의 이제 귀를 기울이고 의견이 모아지는 일종의 장터 효과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사실 원래 선거가 없는 해였습니다. 유일하게. 네. 근데 지금 선거가 없지만 또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가시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야를 넘나드는 이제 잠룡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만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언제쯤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이번 설에 많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상 초유의 이제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설 이후에 벌어질 이제 탄핵 심리와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이 두 트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지형을 놓고 보면은 양쪽의 지지층들이 이미 조기 대선을 좀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도가 사라지고 양쪽 지지층이 집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찌 보면은 탄핵 심리와 상관없이 조기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뜨거운 열기는 좀 여야 할 것 없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뭐 집에서 차례를 모셨는데 모인 가족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연말 특수도 없어졌고 사실 지금까지 또 이 경제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정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제의 회복력이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걱정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말씀들을 좀 오늘 아침에 저도 좀 나눴고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조기 대선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심리를 받고 있는 헌재의 심리가 언제쯤 이제 결론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좀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그 경제라든지 또는 외교, 안보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을 챙길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굉장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민주당이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추경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빠른 이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은 말씀을 줬던 것이 역시 어려운 경제 생활이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이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되고 여기에 또 하나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 내란죄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일주일에 굉장히 또 급박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2차례 헌재 심리와 본격화되는 이제 이른바 재판 일정에 동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사실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렇게 사법 트랙과 그다음에 헌재 심리의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인 인권을 떠나서라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에 치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아마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그래서 헌재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 수사에 대해서 조금 협조하거나 혹은 수사에 대한 일정을 조금 늦춰달라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수사가 진행될 경우는 헌재법에 51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형사상 그 재판이 진행될 경우 동일한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 저는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이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법의 결론들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과 그다음에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뚜렷하게 쟁점들을 부각하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윤 대통령의 죄를 마치 예단하듯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거는 아마 변호인단도 조금 적어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상 정지 부분 얘기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측의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으로는 헌재법 51조,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리하고 또 형사재판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중단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걸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목적은 지금의 이 헌정 중단 상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의 부분은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12.3 비상계엄의 중요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장군들, 장성들이 이제 증인으로, 주요 증인으로 다 이제 출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앞으로 있을 이 중요 임무 종사에 담당했던 이 그 군 장성들의 증언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하고 마치 이 형사재판에서의 이 재판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부가 아직 배정 전인데 아마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배정이 될 것이고요.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론 준비기일을 충분히 갖자고 요구할 것이고, 그런 준비기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변론 기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월 말에서 3월 초는 돼야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본다면, 헌법재판소가 주 2회씩 2월 말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대략 20여 차례의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 18번 정도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냈던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더 변론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3월 중순경에는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형사재판하고 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중첩되는 것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받는다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당협위원장들이 오늘 구치소를 찾아서 이제 응원 서신을 전달했고, 연휴가 끝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면회도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개별 판단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여당 내 행보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관심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내부에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구속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란죄로 재판과 그 지금 탄핵 심리는 받고 있지만 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1호 당원입니다. 아직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일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내당협위원장들뿐만 아니라 원내 의원들도 가서 격려하고 접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게 그렇다고 무슨 사법적으로 뭐 증거가 인멸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그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말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듣는 것도 아닌 겁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용기 잃지 말고 재판과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더라도 담대하고 의연하게 헤쳐달라, 이렇게 대응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당론으로 혹은
뭐 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고 의원들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내라 하는 점은 뭐 원래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부에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경우에 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보니까 그럼 중도 외연 확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도 민심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아직까지 이게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탄핵이 인용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우리가 미풍양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맞이 이후에 어른들 찾아뵙고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왔던 어떤 삶의 한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당에서도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이런 행동들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과연 국민의힘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것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또 내란 사태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또 지금 이렇게 원외위원장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지금 뭐 구치소를 찾아간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과연 이 국민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자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국민의힘에 상당한 역풍으로 작용될 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이 2번에 걸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속 기소를 신청을 했는데 이 구속 기소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왜 내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앞으로도 이 형사 재판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에서도 강하게 얘기가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입장은 저는 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명확한 게 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라는 건 헌법상 부여된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내가 행사했을 뿐이고 국회가 또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계엄 해제 의결권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권을 딱 그 의결한 순간 그로부터 2시간 후에 대통령이 바로 그것을 수긍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그다음에 그 국회가 또 권능에서 행사한 그 해제 의결권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제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유혈 충돌과 어떤 이 피해도 없었는데 과연 이것을 내란으로 단죄할 수 있느냐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 가운데 가장 얘기 나오는 게 이른바 입법기구에 대한 쪽지가 있었다지만 네. 저는 입법기구라는 것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뭐 입법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입법기구가 나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은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국정 운영에 대한 비상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위헌성이 있느냐의 부분은 아마 저는 좀 헌재에서 다툴 여지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란으로 등치시키거나 내란이 명확하다고 이걸 정말 말 그대로 그 싱크로율 100%로 가기에는 저는 이거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금 또 주요 지휘관들이 초기에 아무런 그 여과 장치 없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상 내란을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했는데 요즘에 와서 약간 말의 결이 또 달라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지켜본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헌재 심리를 통해서 다퉈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일 헌재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얼마나 입증을 해내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란죄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 이렇게 곡하가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란죄를 규정할 때 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경우 이것을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를 12월 3일 날 밤에 군인들이 군홧발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것,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들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이런 이 헌법 기관을 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행위, 이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유리를 깨고 많은 군인들이 뛰어다녔던 모습들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었던 이런 것들을 폭동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과연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또는 지금 이 형사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 통화를 받으면서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런 행위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던 그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쪽지, 이런 것들을 마치 바이든 날리면식의 그런 교묘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이것을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또는 이 사법부의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실관계는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헌법을 위반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한테 이제 걸려 있는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다음 달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날 결론을 내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즉 9명의 헌법재판소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느냐라는 부분도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먼저 하는 건 이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우선순위를 따져야죠. 이거는 이제 8인 체제냐 9인 체제냐를 이제 놓는 건데, 헌재가 헌재를 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충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급합니까? 저도 되묻고 싶고요. 정말 급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정당했는지, 그게 국가원수의 200석, 국가원수를 탄핵하는 200석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국무위원이 150석으로 가야 하는지, 이것도 지금 위원재청에 올라 있는데 판단이 안 내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야 또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옳았느냐 여부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지금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인데, 이것이 빨리 끝나면 다시 대행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걸 헌재는 뒤늦게 이렇게 8인이라고 하는 거의 충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완전 충원을 위한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 이건 셀프 심사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헌재가 하겠다니까 헌재를 제어하거나 헌재를 또 뭐 방지할 만한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헌재가 이거는 양심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일에 대한 경중과 또 경중 완급을 다투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중립성 문제와 편향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들 그 헌재에 대한 구인 완전 체제 충원, 이 판단 여부보다도 한덕수 대행에 대한 어떤 탄핵 여부와 그다음에 그 탄핵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과정에 대한 것들을 빨리 판단 내려주는 거, 전 이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다. 저는 이런 식의 사법부, 헌법재판소에 대한 독립성을 흔드는 이런 행위들은 이건 중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운영은 어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 평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헌법재판관 8분, 현재 8분이 전체의 의견을 모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우선순위를 가른 부분을 가지고 왜 셀프 임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임의로 2사람을 골라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계선 후보하고 조한창 후보를 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 당시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거는 마은혁 후보까지 3분 아닙니까? 근데 정계선 후보와 조한창 후보를 여야에서 임명한 후보다 이렇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판단했습니다만 당시의 문서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민주당에서 우선순위로 1순위로 그 추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임의적으로 가른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이것을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고자 했던 부분이라고 있었다면 지금 똑같이 3명이 추천됐는데 그중에 2명이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한 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2월 3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부분까지 흔드는 것, 이것은 저는 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정당 지지율을 많이 회복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이른바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두각을 좀 보이는 분들도 있다고 보니까 각각 이제 이 추이를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사실 국민의힘이 12.3 계엄 직후에는 굉장히 윤 대통령과 일단 지지율이 한 몸으로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 이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점이 딱 2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의 총리에 대해서 탄핵하던 시점과 민주당이 그리고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강행하는 그 타이밍 2번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등을 불렀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보수층과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지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공수처와 한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윤 대통령 체포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급증을 보이는가? 그 반발 심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층이 괴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뭉쳐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도 있었지만 중도의 이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민주당이 사실상 이제부터 준여당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강자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러한 어떤 그 줄탄핵 혹은 입법 독주 그다음에 이런 횡포 같은 이런 입법 폭주가 끊이지 않는 한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권 잠룡들의 지지율인데 이 정치인의 지지율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지율을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김문수,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뭐 이 정도 사람들에 대한 각축전을 통해서 오히려 저는 그 경쟁을 통한 국민의 시선 끌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질지는 안 이루어질지는 탄핵 심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경쟁과 시야를 끌 수 있는 어떤 흥행 요소가 있지만 민주당은 일극체제라는 그런 아주 아주 그 좀 답답한 것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런 입법 폭주라든가 어떤 줄탄핵 같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부분들은 아마 2017년도에 대한 학습 효과였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의 분열이 패배를 불러왔다라는 그런 반성적 모습에서 이번에는 또 국민의힘이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찬반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뭉치면 산다. 뭐 이런 그 구호가 통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국면 속에서는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지금의 이 상황은 결국은 박빙 승부로 갈 수밖에 없다. 2022년도에 0.73% 차이의 초박빙 승부가 있었듯이 한국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약 한 1~2% 안에 접전을 통한 그런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승부가 갈릴 텐데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예측하고 있고 양쪽이 보다 더 많은 결집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